쌤 방지원. 반갑습니다. 이 문제 19번은 현대의 정치와 경제라고 이렇게 크게 틀을 삼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대한 기출공식 두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 필요 없고 이 19번 문제라고 한다면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 공통점이 뭡니까? 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묻는 내용들이 17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4년 연속으로다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잡고 지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기출공식 두 번째에서는 현대의 경제, 그 가운데서도 주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잘 신경 써서 따라와 주신다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역대 정부의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1대, 2대, 3대 대통령이 각각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각각 필요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모두 통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1차 개헌과 2차 개헌, 각각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을 깔아놓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이었죠. 3.15 부정선거, 정말 뭐 어마무시했습니다. 동네 깡패 형님들 죄다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가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한 시신이 발견되죠. 바로 마산상고 김주열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4.19 혁명 관련해서는 이 김주열이란 인물과 동시에 3.15 부정선거라는 이 구절 자체가 정말 엄청난 키워드로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거나 이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규모가 점점 더 커지더니만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는 걸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게임이 끝이 나버렸다라는 거, 이렇게 첫 번째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이승만 정부 당시의 경제 정책을 한 번만 좀 살펴볼까요? 뭐 이승만 정부라고 한다면 그냥 퉁쳐서 1950년대를 장악했던 그런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0년대면 우리가 전쟁을 겪은 바로 직후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땅덩어리가 죄다 그냥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원조 경제에 의지해서 우리가 걸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설탕, 밀, 면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주로 원조를 받았는데 다 어떤 색깔입니까? 그렇습니다. 흰색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유식한 표현으로 삼백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를 한 직후에는 장미연이라는 인물이 내각을 꾸려서 나름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4.19 혁명의 열기 그 직후여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5.16 군사정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보시면 연부가 잘 써 있을 거예요. 무려 18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권력을 장악하셨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20년간, 즉 광복한 직후부터 일본과는 우리가 아예 그냥 뭐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얻으려고 쓱 하는 순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굴욕적인 느낌으로다가 외교를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6.3 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이죠. 물론 박정희 정부의 바람대로 그냥 쓱 한일국교 정상화가 진행되어 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미국이 한판 또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군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주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서독이죠. 오늘날의 독일 친구들, 우리나라처럼 이때 당시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서독은 우리 편이었죠. 이 서독의 광부와 이 간호사를 파견함으로써 막대한 외화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잔뜩 가지고 들어온 이 외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었죠. 이 도시만 발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다가도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돕기 위한 새마을 운동도 전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타고 계시는 경부 고속국도도 이때 만들어지고 수출 100억 달러도 역시 또 이 시기에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림자가 더욱 짙게 깔리기 마련입니다. 당시 이 노동자들은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울분을 전태일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등장을 해서
한마디 한 거죠. 우리 노동자들의 대우 좀 잘 좀 해달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까지 대통령께 씁니다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결국 이에 대한 울분을 온몸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바로 분신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입니다. 이렇게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을 뒤로 하고 우리 잠시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삼선개헌이라고 적혀 있죠. 뭐 어찌됐건 경제 개발을 했다는 요 사실을 등에 업고 딱 3번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헌을 실시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3번 하면 또 하고 싶겠죠. 그래서 70년대에는 유신 개헌이 실시됩니다. 정말 무진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에게 정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 내용 쫙 한번 때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밑에 여러분들 긴급 조치권에다가는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좀 체크를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뭔가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판단이 내리면 헌법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긴급조치권이었으니까요. 뭐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있었다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마 어딥니까?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이어지고 심지어 그 오른쪽 라인 경제 파트 맨 밑에 보시면 YH 무역사건 등등을 통해서 결국 10월 26일 자신의 부하였던 김재규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결말로서 박정희 정부의 문이 18년 만에 닫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을 잃은 12.6 사태, 그 직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었던 것이죠. 이 양반들은 거의 무슨 탱크 쭉쭉 몰고 들어가면서요 권력을 그야말로 싹 장악을 해버리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우리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1980년이라고 한다면 민주화의 열망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했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에 과잉 진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5.18 민주화 운동을 알 수 있는 그 키워드로서 계엄군이 투입되었다. 이 계엄군이란 단어 뜨는 순간 바로 1980년 5월 18일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했던 광주에 대한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처참하게 진압한 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 그 직후에는 이 전두환이 대통령의 자리에 쓱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잠시 다음 장에 보시면 전두환 정부의 경제가 있을 텐데요. 이런 피 튀기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호황을 맞이합니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다가 삼저호황이라고 부르는데요. 삼저가 뭐야?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이런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경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점점 흘러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의 자리를 누구에게 줄까 하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대충 아무나 막 졌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동지이자 친구였던 노태우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와중 속에서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걸 기폭제로 삼아서 여기저기에서 민주화의 요구가 더욱더 거세지게 된 것이죠. 특히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4.13 호헌 조치를 때려버리신 거죠. 4.13 호헌 조치란 헌법을 절대 고치지 않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시민들이 또 한 번 들고 일어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이한열이라는 학생의 사망 소식에 전국적으로 그 시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5년 단임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6.29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찌됐건 이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은 빠이빠이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 이후의 시대가 사실상 끝나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바로 밑에 보시면 전두환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노태우가 정권을 잡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이 대통령 선거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이 두 후보가 힘을 합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상 대통령 선거를 딱 해보니까 표가 분산되어 버렸고 결국에는 노태우가 승리를 가져가는 그 전문용어로 약간 그 어부지리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승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등장한 노태우 정부 가장 먼저 이 정치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좀 보자면 88 올림픽이 이때 개최가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때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그야말로 녹아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우리도 따라 해야겠죠. 당시 소련과 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수교를 맺고 동유럽에 펼쳐져 있는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차례대로 수교를 맺는 이른바 북방 외교를 펼쳐나갔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 연결 지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최초의 문민정부 스타일 김영삼 정부가 되겠는데요.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OECD 빼놓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OECD 가입한 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 동네 강아지처럼 아무나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다가 선진국 반열에 드디어 우리가 올라갔구나 하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제 파트에서도 보시면은 금융실명제가 썩하니 등장을 할 텐데 이게 또 뭔 소리냐. 금융 거래를 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대충 그냥 어디서 가명 같은 거 갖다 써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즉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무조건 실명을 이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국제통화기금 유시간 표현 갑니다. IMF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외환위기가 빵빵 터져버린 겁니다. 이 이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요. 사실 그 정치적 파트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우리 노무현 정부와 함께 엮어서 문제 20번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고요. 이 김대중 정부 파트에서도 이 경제 부분,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이때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쓱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한미 FTA를 체결한 거 이거 노무현 정부 때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에 공부했던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간의 중요한 포인트별로 대조하는 그런 참고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4.19 혁명하면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가장 먼저 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리고 김주열이란 인물이 희생을 당했다. 요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6월 민주화 운동은 뭐였습니까? 네, 박종철이라던가 이한열 이 두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과 결과물로서 6.29 민주화 선언 이런 내용들 절대 섞여서 헷갈리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기출 핵심 키워드로 점프 뛰겠습니다. 문제 19번의 기출 핵심 키워드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공부했을까? 제가 미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대사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5, 60년 정도의 스토리들을 갖다가 쭈루루룩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4.19 혁명이었죠.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3.15 부정선거 그리고 김주열,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모습들 이런 거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 퇴진을 요구했었고 이곳 광주에 당시 계엄군이 진압을 아주 과하게 했었다.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죠. 박종철과 이한열 이 두 인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바로 이 직선제의 요구가 수용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까지 이 내용들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문제 19번에서 털보쌤 방조한 이렇게 불러가겠습니다.